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산은 비싸기만 하다며 중국을 선택했던 카타르가 한국 조선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단가를 깎겠다며 거제도를 차버리고 중국 조선소에 수십조 원의 배를 몽땅 맡겨버린 카타르. 하지만 영하 162도를 견디지 못한 중국산 깡통 배들은 줄줄이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바다 위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죠. 띄울 배가 없어지자 중동의 수출항은 패닉에 빠졌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카타르의 가스 산업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타르가 제 발로 걷어찬 거제도의 황금 빈자리를 유럽연합이 웃돈까지 얹어가며 모조리 싹쓸이해버린 겁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중국의 저가 공세를 박살냈고 이 소식에 전 세계 에너지 거물들이 한국에 줄을 서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일머니의 오만함을 무너뜨린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카타르가 가스를 싣고 나갈 파의 한 척이 없어 바다 앞에서 발을 굴렀습니다. 하루에 수백억 원어치의 가스를 허공에 불태우면서요. 그 모든 재앙의 시작은 제가 거제도의 한 회의실에서 견적서 한 장을 집어 던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중국 조선소가 내민 반값 견적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의 단가를 30% 깎지 않으면 잃은 척을 통째로 중국에 넘기겠다고 협박할 작정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제 걸음에는 거드름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10조 원이라는 일감의 무게가 제 어깨를 한껏 부풀려 놓았으니까요. 저 잘난 대한민국도 이 돈 앞에서는 결국 허리를 굽힐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이었는지 그 순간에 저는 알 도리가 없었어요. 저는 타리크 알 마흐무드,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신조선 발주 총괄위원장입니다. 회사 안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제 도장 하나로 운명이 갈렸으니까요. 다만 저는 평생 서류 속 숫자만 만져온 사람이라 바닷바람 한 번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호박석 묵주를 굴리며 저는 그 두툼한 손마디에 한국 기술자들을 한낱 장사꾼으로만 여겼죠. 그 오판의 대가가 카타르의 앞바다를 시커멓게 뒤덮으리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거제도의 그 회의실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유리창을 사납게 때리는데도 안쪽 공기는 서늘할 만큼 가라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맞춘 정장의 깃을 한번 매만지며 문을 열어젖히자 긴 탁자 끝에 앉아있던 사내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에 매서운 바닷바람이 깎아놓은 듯 미간이 굵게 파여 있었어요. 곽대수 본부장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얹힌 두툼한 손마디가 마치 수십 년 묵은 철판처럼 거칠어 보였죠. 솔직히 저는 이런 곳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름때 냄새가 코끝에 어렴풋이 배어있고 창밖으로는 붉은 골리앗 크레인들이 묵직하게 철판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던 도하의 마천루 꼭대기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페르시아 융단 대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우아한 침묵 대신 멀리서 울리는 망치 소리. 이런 거친 쇳가루 요새에서 일하는 자들이라면 10조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더더욱 쉽게 무릎을 꿇으리라고 저는 계산했습니다. 저는 인사 따위는 건너뛰었습니다. 돈을 쥔 쪽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법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는 가방에서 중국 후동 중화조선의 견적서를 꺼내 곽 본부장의 얼굴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탁자 위를 미끄러지다 본부장 앞에서 멈췄어요. 그 반값 숫자를 보면 누구라도 입이 떡 벌어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읽어보시오. 똑같은 배를 당신네 절반 값에 지어주겠다는 곳이 있소. 제 목소리에는 일부러 거드름을 실었습니다. 곽 본부장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꼴을 한시바삐 보고 싶었거든요. 손안에 호박석 묵주를 찰칵찰칵 굴리며 저는 다음 말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단가를 30% 깎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일 아침 잃은 척을 통째로 대국으로 넘기겠소. 10조 원짜리 일감이오. 당신들이 1년 내내 매달려도 못 채울 물량이지. 말을 마치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 곽 본부장이 사색이 되어 계산기를 두드릴 차례라고 여겼죠. 수십 년 협상장을 누비며 제가 익힌 진리는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 앞에서 무너지고 무너지는 순서는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 곽 본부장의 거친 손마디도 결국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될 거라고 저는 의심한 점 없이 믿었습니다. 등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끼어든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건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 수석 엔지니어 파하드였습니다. 도에서부터 줄곧 제 뒤를 따라온 사내인데 눈 밑이 퀭하게 들어가 안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두꺼운 서류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파하드는 거의 애원하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영하 162도입니다. 그 초저온을 버텨내는 단열을 중국에 맡기는 건 바다 위에 시한폭탄을 띄우는 짓이에요. 단가 몇 푼 아끼려다 배가 통째로 터질 수 있습니다. 파하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기색이 얼굴에 역력했죠. 저는 그 호들갑이 영 거슬렸습니다. 손을 들어 파하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숫자도 제대로 못 읽는 기술자 나부랭이가 어디서 끼어들어 배는 만들면 뜨는 거야. 자네는 입 다물고 있게. 파하드는 떠밀려 비틀거리면서도 무어라 더 말하려 입을 달싹였습니다. 저는 아예 등을 돌려버렸어요. 영하 162도가 어떻고 단열이 어떻고 하는 소리는 제 귀에는 그저 한 푼이라도 더 쓰자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다시 곽 본부장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저는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내 손에 쥔 수십조 원의 돈줄 앞에서는 저 잘난 대한민국의 자존심도 결국 며칠을 못 버티고 피눈물을 흘리며 꺾일 것이라 완벽하게 확신했습니다. 사막의 졸부들이 던지는 달러 앞에서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세운 나라를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곽 본부장의 행동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색이 되기는커녕 곽 본부장은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고는 자기 앞에 떨어져 있던 그 반값 견적서를 손가락 2개로 슬쩍 밀어 책상 옆 쓰레기통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통 안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죠. 제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묵주를 굴리던 제 손가락도 잠깐 멈춰버렸어요. 협상장에서 견적서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상대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책상을 내리쳤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했을 텐데 곽 본부장의 손짓에는 분노조차 묻어있지 않았어요. 마치 길에 떨어진 휴지 한 장을 치우듯 무심한 동작이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도리어 제 가슴을 서늘하게 짓눌렀습니다. 곽 본부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들어온 바로 그 문으로 걸어가더니 손잡이를 잡고 활짝 열어젖혔어요. 복도에 찬 공기가 회의실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곽 본부장은 옆에 서 있던 비서를 향해 조금도 흥분하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발언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하세요. 30% 인하 요구, 잃은 척, 중국 이전 협박까지 전부 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곽 본부장의 옆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곽 본부장은 열린 문을 손으로 가리키며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싼 배를 원하시면 지금 당장 대국으로 가시지요. 우리는 붙잡지 않습니다. 다만 영하 162도의 진실은 위원장님 달러로는 절대 덮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게 또렷이 느껴졌어요. 평생 협상장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10조 원을 흔드는 제 앞에서 곽 본부장은 마치 길 잃은 손님에게 출구를 안내하듯 문을 열어둔 채 꼿꼿이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흔들리는 속을 들키지 않으려 일부러 어깨를 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조소, 후회하게 될 거요?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비는 날이 올 테니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지나 마시오. 목소리에 잔뜩 힘을 주었지만 묵주를 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저 자신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곽 본부장은 제 악담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가볍게 고개를 한번 숙여 보일 뿐이었죠. 그 무심한 인사가 어떤 고함보다 제 자존심을 깊게 긁어놓았습니다. 저는 열린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복도를 빠져나오는 내내 등 뒤에서 곽 본부장의 서늘한 시선이 따라붙는 것만 같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서자 거제도의 칼바람이 다시 뺨을 사납게 때렸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끊어질 듯 묵주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사막에서 태어나 사막에서 돈을 배운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만 들끓어 올랐어요. 저 오만한 한국 놈들에게 카타르의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저는 어금니를 빠득 깨물었습니다. 전용기가 도하의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는 순간 저는 이미 승리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맛본 그 서늘한 굴욕 따위는 한낱 작은 해프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돈을 쥔 쪽이 결국 이긴다는 제 신앙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으니까요. 곽대수라는 그 고집불통 늙은이가 잠깐 객기를 부린 것뿐이고 며칠만 지나면 제 발로 기어와 무릎을 꿇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트랩을 내려서는 제 걸음에는 다시 거드름이 묵직하게 실렸어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것마저 저를 환영하는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하의 마철루는 거제도의 그 칙칙한 쇳가루 요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발목까지 잠기는 페르시아 융단, 서늘하게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벽. 이런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가 기름때 냄새나는 조선소 따위에 기죽을 이유는 없었어요. 거제도의 그 거친 풍경을 떠올리면 도리어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돈 냄새가 아니라 쇳내가 진동하는 곳에서 자란 자들이 제 달러 뭉치 앞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나 싶었죠. 이번 거래만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차기 에너지부 장관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 여겼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수조 원을 절감한 사내, 그것이 제가 그리던 제 모습이었어요. 사내에서 저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기술자 파벌도 이번 일로 완전히 입을 다물게 될 터였죠. 저는 곧장 만수르 장관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한시바삐 승전보를 올리고 싶어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어요.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실크 전통 의상을 걸친 만수르 장관은 늘 그렇듯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저를 맞았습니다. 한국 놈들 길을 완전히 꺾어놨습니다, 장관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왔지요. 이제 우리 손바닥 위에서 놀아날 겁니다. 저는 가슴을 한껏 부풀리며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거제도에서 쫓겨나다시피 회의실을 나선 일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 굴욕을 들키느니 차라리 혀를 깨무는 편이 나았으니까요. 만수르 장관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가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길게 삼켰습니다. 역시 자네야, 대국을 잘 활용하게 한국 놈들 콧대를 아주 짓밟아버려. 그래야 다음 협상이 편해지는 법이니까. 만수르 장관의 그 한마디가 제 등을 떠미는 든든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제 결정을 막을 수 없었어요.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짜릿함이 제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며 저는 곧바로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한국에 보란듯이 시위할 작정이었어요.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가스선, 그 가운데 절반을 통째로 중국 후동 중화조선에 확정 발주해버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내리는 순간 제 손끝에는 짜릿한 쾌감마저 번졌어요. 한국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웃음이 새어나왔죠. 저는 곧장 그 소식을 언론에 흘려 대서특필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타르가 한국을 버리고 대국을 택했다는 기사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기사가 뜨자마자 제 휴대전화에는 축하 인사가 빗발쳤습니다. 카타르가 마침내 한국의 콧대를 꺾었다는 칭찬에 저는 어깨가 한 뼘은 더 올라가는 기분이었죠. 거제도의 그 늙은이가 이 기사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를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통쾌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의 사장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연신 허리를 굽혔어요. 위원장님, 무조건 2년 안에 세계 최고의 배를 바치겠습니다. 한국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물건으로요. 믿어만 주십시오. 그 굽신거리는 모습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역시 돈 앞에서는 누구든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고 다시 한번 제 신념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그 뻣뻣한 늙은이만 빼면 세상은 여전히 제 뜻대로 굴러가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황금빛 샴페인이 잔 속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는데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 거품 하나하나가 다 제 승리의 증표처럼 보였습니다. 잔을 기울이며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하의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저 화려한 불빛들이 전부 제 발 아래 놓인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서류 속 숫자만 두드려온 제 인생이 마침내 정점에 다다랐다고 믿었죠. 며칠 뒤였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파하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툼한 내부 비밀 문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피로에 찌들어 퀭하던 눈이 그날따라 공포로 잔뜩 부풀어 있었죠. 위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중국의 1차 단열재 시험이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영하 162도를 단 몇 시간도 못 버티고 단열층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통째로 터집니다. 파하드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잔뜩 갈라져 있었어요.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두 손으로 문건을 내미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문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모처럼 차오른 승리의 기분에 찬물을 끼얹는 파하드가 그저 거슬릴 뿐이었어요. 기술자란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의 흥을 깨는 족속이라고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깟 종이 쪼가리로 분위기 초치지 마라. 시험이야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네는 오늘부로 이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떼. 저는 파하드를 핵심 프로젝트 팀에서 단칼에 쫓아내 버렸습니다. 파하드가 무어라 절규하듯 외쳤지만 저는 손을 휘저어 보안 요원을 불렀어요. 끌려나가는 파하드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도리어 속이 후련하기까지 했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기술자 하나를 치워버렸으니 이제 거칠 것이 없다고 여겼죠. 파하드가 끌려나가며 남긴 그 절박한 눈빛이 잠깐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겁쟁이 기술자의 호들갑에 휘둘릴 만큼 제 결정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축소 통보를 받았으니 거제도가 발칵 뒤집혀 항해 전화를 빗발치듯 퍼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제도에서 날아온 건 단 한 줄짜리 건조하기 짝이 없는 메일이었습니다. 도크 일정을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항의도, 읍소도, 분노도 없었어요. 곽대수 본부장의 이름으로 온 그 메마른 한 문장이 도리어 제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떠나는 손님의 등에 대고 잘 가라며 손을 흔드는 듯한 그 서늘한 여유가 견딜 수 없이 거슬렸어요. 화를 내야 정상인 사람이 도리어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매달리고 빌어야 할 쪽은 저쪽인데 도리어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그 무렵 제 귀에 묘한 첩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믿고 일감을 통째로 몰아준 그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몰래 한국조선소 측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초저온 용접 기술을 자문해달라고 구걸하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세계 최고의 배를 짓겠다 큰 소리치던 자들이 뒤로는 한국에 기술 동량을 하러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 총극을 전해 듣는데 제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서늘해졌어요. 세계 최고라던 대국의 기술이 정작 영하 162도 앞에서는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파하드가 내밀던 그 비밀 문건이 잠깐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을 밀어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큰 배를 짓다 보면 장이술 몇 개쯤 부족할 수도 있는 법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파하드의 경고도, 중국의 기술 동량도, 곽 본부장의 서늘한 메일도 다 한때의 잡음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자꾸 조여오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다시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어요. 승리에 취한 사람은 발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법이죠. 그날의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잔을 부딪히며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거제도의 법무팀에서는 신재환 상무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타르가 제 발로 걷어차 텅 비어버린 그 예약 도크에 유럽 선진국 선사들의 프리미엄 주문서가 한 장 한 장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차갑고 치밀한 손길로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날 밤 가장 비싼 샴페인의 마개를 땄습니다. 황금빛 카펫이 발목까지 푹푹 잠기는 제 집무실은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통유리 너머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빛이 책상 위에 놓인 국제특급 우편 봉투 하나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봉투 한 귀퉁이에는 한국조선소연합의 붉은 로고가 또렷이 박혀 있었죠. 저는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여겼거든요. 며칠을 못 버티고 한국이 백기를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봉투의 두께를 손가락으로 가늠해 보니 제법 묵직했어요. 항복의 조건을 빼곡히 적어 보냈으니 일이 두꺼운 거라고 저는 멋대로 짐작했습니다. 그 두께가 사실은 제 숨통을 끊을 사형 선고의 무게였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알 리 없었어요. 이제 한국이 단가를 깎아주겠다고 빌어오면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항복을 받아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거제도에서 당한 그 서늘한 굴욕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곽대수라는 그 늙은이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저는 며칠 내내 머릿속으로 그리며 즐겼습니다. 견적서를 쓰레기통에 던지던 그 손으로 이번에는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을 거라 여겼죠. 묵주를 굴리는 제 손끝에는 벌써부터 승리의 단맛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비서 서넛을 집무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승리의 순간을 혼자 누리기엔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의 항복문서를 펼치는 그 장면을 저는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그려봤습니다. 보아라, 그 오만한 한국 놈들이 드디어 백기를 들었다. 이 안에 무릎 꿇고 비는 항복문서가 들어있을 게다. 어디 한번 뜯어보거라. 저는 거드름을 잔뜩 실어 비서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비서들의 얼굴에도 기대 어린 웃음이 번졌어요. 묵주를 굴리는 제 손끝에는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제 곧 펼쳐질 달콤한 승리를 저는 혀끝으로 미리 맛보는 듯 했죠. 창밖으로는 도하의 황금빛 마천루들이 석양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이 마치 제 승리를 축하하는 무대 배경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비서의 손끝만 느긋하게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봉투를 뜯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보는 순간 제 미소가 슬며시 굳어버렸어요. 발신인 칸에 적힌 이름이 제가 상대하던 그 다루기 쉬운 영업쟁이 곽대수 본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신재환 상무, 한국조선소의 법무와 계약 심사를 총괄하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바로 그 사내의 이름이었죠. 협상 상대가 영업사원에서 법률가로 바뀌었다는 건 더는 흥정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어쩐지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영업사원은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만 법률가는 오직 조항만을 봅니다. 정에 호소할 틈도 돈으로 비집고 들어갈 구멍도 없는 상대라는 뜻이었죠. 제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그 순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비로소 제 머리를 스쳤어요. 묵주를 굴리던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까닭 모르게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비서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듯 건네받았어요. 첫 줄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귀사의 단가이나 요구는 전면 수용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기대를 산산이 부셔버리는 단 한 문장이 칼날처럼 제 눈을 찔렀어요. 항복은커녕 단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차가운 선언이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음 줄로 눈을 옮겼어요. 자녀 특별도크, 보류 해제 기한, 본 문서, 수령 후 72시간. 무자비한 데드라인이 또렷한 활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72시간.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하라는 가차없는 통첩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처럼 제 귓가를 두드렸어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흥정할 기회조차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든지 영영 쫓겨나든지 선택지는 단 2개뿐이었죠. 흥정을 하자는 것도 협박에 맞서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답을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죠. 저는 평생 남에게 기한을 정해 던지며 살았지 누군가에게 기한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르러서는 숨이 턱 막혀버렸어요. 기한 내 기존 단가 미수용 시 2028년 특별도크 우선 협상자 자격을 영구 박탈함. 그 문장 아래에는 시뻘건 직인이 쾅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장에 찍힌 도장처럼 붉다 못해 핏빛으로 번뜩였어요. 영구 박탈. 그 네 글자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태워버렸습니다. 단순히 이번 거래를 읽는 게 아니라
카타르가 한국 조선소의 문턱을 영영 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었죠. 세계 최고의 배를 짓는 그 도크의 문이 제 눈앞에서 영원히 닫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갑의 자리에서만 살아온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을의 자리에 내동댕이 쳐진 셈이었습니다. 돈을 흔들면 무엇이든 제 뜻대로 굴러갔던 그 세상이 이 종이 한 장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비서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제 거친 숨소리만이 황금빛 벽을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비서들을 향해 당장 나가라고 손을 휘저었어요. 부하들 앞에서 이런 꼴을 더는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위원장이라는 자가 종이 한 장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됐습니다. 비서들이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가자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어요. 텅 빈 황금빛 방 안에서 제 거친 숨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다시 주워드는 제 손끝이 어느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저 자신도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입안이 바싹 메말라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종이가 진짜라면 저는 카타르의 일감을 통째로 날려버린 죄인이 되는 거였죠. 이 사실을 만수르 장관이 알아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한국 놈들 길을 꺾어놨다고 큰 소리 쳐놓은 마당에 도리어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게 들통나면 끝장이었으니까요. 차기 에너지부 장관 자리는커녕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통째로 잃을 판이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처음으로 제 목덜미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곽 본부장만 잡으면 어떻게든 풀어볼 수 있으리라 믿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곽대수 본부장에게 직접 따져 묻고 어떻게든 이 통보를 없던 일로 돌릴 작정이었어요. 번호를 누르고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곽 본부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뚜루루 뚜루루. 건조한 통화 중 신호음만이 무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일부러 제 전화를 피하기라도 하듯 그 무미건조한 신호음이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수십조 원을 손에 쥔 제가 전화 한 통조차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통화 중이라는 그 무심한 신호음이 마치 너 따위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졌어요. 손바닥에 밴 식은땀이 화면 위에 번들거리는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초침이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쪼그라드는 것만 같았어요. 평생 시간이라는 것을 의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조선소가 정해놓은 그 시계 앞에서는 제 모든 달러가 단일 초에 값더치도 없었습니다. 카타르의 우선 협상자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기까지 이제 정확히 이른 시간 59분이 남아 있었어요. 째깍거리는 그 소리가 이제는 제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들렸어요. 황금으로 도배된 이 거대한 집무실 안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데드라인까지 48시간을 남겨두자 제 안의 거드름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황금 집무실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이던 저는 결국 자존심을 꾹 접고 곽대수 본부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어요. 며칠 전 견적서를 집어던지던 그 손으로 이제는 애원의 전화를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손가락이 번호판 위에서 몇 번이나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도크를 지키려면 이 길밖에 없었어요. 자존심을 챙기다가는 잃은 척의 일감을 통째로 날릴 판이었으니까요. 평생 남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 없는 제가 그 늙은 기술자에게 굽실거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린 끝에 곽 본부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애써 친근한 척 억지 웃음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이고 본부장님, 우리가 어디 하루 이틀 본 사이입니까? 오랜 친구끼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맙시다.
좋게 좋게 풀어봅시다. 제 목소리에는 비굴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 회의실에서 호통을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곽 본부장은 한참 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묵직한 침묵이 도리어 제 등을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적셨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입은 점점 더 빨라졌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서 그 무거운 정적을 메워야 할 것만 같았죠. 며칠 전만 해도 제 호통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는데 이제는 상대의 침묵 하나에 제가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갑과 을이 이토록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저는 다급하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원래 대국에 주려던 일반 가스선 열척, 그걸 통째로 한국에 더 얹어드리겠소. 대신 그 초대형 선박 단가만 조금 깎아주시오. 서로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이만한 조건이면 어디 가서도 못 찾습니다. 한국 조선소로서도 손해볼 게 없는 거래 아닙니까? 수조 원짜리 추가 물량을 미끼로 던졌으니 곽 본부장도 결국 솔깃해할 줄 알았어요.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고 저는 여전히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은 제 마지막 기대마저 단숨에 짓밟았습니다. 한국조선소는 흥정하는 시장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끼워 팔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가는 정해진 대로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이만 끊겠습니다. 곽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미동도 없었어요. 저는 수조 원짜리 미끼가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어요. 손바닥에 끈적한 땀이 흥건히 배어났습니다. 돈으로도 흔들 수 없는 상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제야 제 머리를 둔탁하게 후려쳤어요. 평생을 떠받쳐온 제 신앙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만 충분히 쌓으면 세상 모든 문이 열린다고 믿어온 저였어요. 그런데 한국조선소의 그 두꺼운 철문은 제 달러 뭉치를 아무리 들이밀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문 앞에서 처음으로 제 무력함을 곱씹어야 했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에 주재하는 카타르 대사까지 동원했어요. 외교 라인을 움직여 한국 조선소 윗선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작정이었습니다. 일가의 기업이 한 나라의 외교력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이리라고 저는 그렇게 계산했죠. 오일머니의 힘이 어떤 것인지 그 뻣뻣한 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 앞을 막아선 건 신재환 상무였습니다. 신 상무는 대사관 측에 단 한 줄의 차가운 경고를 보냈어요. 본 계약의 정치적 개입이 확인될 경우 즉각 계약을 전면 파기합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 한 줄을 받아든 대사관은 도리어 겁을 집어먹었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할까 두려웠던 거죠. 채 3분도 지나지 않아 대사관 측은 슬그머니 발을 빼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제 든든한 뒷배라 믿었던 외교망이 종이장처럼 힘없이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강력하다 여겼던 무기가 한국의 계약서 한 줄 앞에서 그토록 맥없이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봤어요. 한 나라의 대사조차 단 세 줄의 경고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광경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휘두르던 그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이었는지 그제야 보였어요. 오일머니의 위세를 믿고 까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24시간으로 줄어들자 저는 거의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묵주를 쥔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입안은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급기야 저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꼼수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돈을 미리 쏟아부으면 제 아무리 원칙주의자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나 싶었어요. 평생 그렇게 사람을 길들여 왔으니까요. 돈다발을 코앞에 들이밀면 빳빳하던 고개도 결국 꺾이는 법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세상의 유일한 이치였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의 그 산에는 제가 내미는 현찰 다발을 마치 길바닥의 휴지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길들여온 제 평생의 방식이 그 앞에서는 단 한 치도 먹히지 않았어요. 좋소. 그럼 결제 대금을 먼저 두둑이 쏘아드리리다. 현찰을 산더미처럼 미리 박아드릴 테니 단가 문제는 천천히 풉시다. 어떻소? 이만한 성이면 충분하지 않소. 현찰 박치기 분할 결제.
돈이라면 누구든 흔들릴 거라 믿고 던진 마지막 패였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는 헛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건조하고 차가운 네 글자만이 돌아왔습니다. 수용 불가. 그 네 글자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수천억 달러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도 한국 조선소의 시계반을 단일 초조차 살 수 없다는 지독한 공포가 그제야 처음으로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평생 돈으로 시간을 사고 사람을 사고 권력을 사왔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 모든 돈이 한낱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어요. 손에 쥔 묵주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영하 162도의 진실은 달러로 덮어지지 않는다던 곽 본부장의 그 말이 비로소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초조함에 미쳐버릴 것 같았던 저는 어떻게든 시간을 멈춰 세워보려 발버둥을 쳤어요. 결국 알맹이 하나 없는 이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그저 시간을 끌기 위한 빈겁대기 문장이었죠. 단어 하나라도 더 적었다간 약점을 잡힐까봐 일부러 두루뭉술하게 흐려놓았습니다. 시간만 벌면 어떻게든 길이 보이리라는 마지막 도박이었어요. 하루만, 아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더 끌 수 있다면 그 사이에 무슨 수라도 짜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작게 떨렸어요. 한때 수십조 원짜리 계약서에 거침없이 도장을 찍던 그 손이 이제는 빈겁대기 이메일 한 통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제 처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답장은 단 1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조선소는 그 메일을 형식 불량이라며 가차없이 반려해버렸어요. 첨부된 짧은 문장이 제 숨통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수용 여부만 분명히 답하시오.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그것만 적으면 됩니다. 시간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빈겁대기 핑계조차 통하지 않는 상대 앞에서 제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권력이 한낱 모래성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을 끌어보려는 제 얄팍한 수작은 그 한 줄 앞에서 모조리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도하의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째깍째깍 줄어드는 숫자만이 어른거렸어요. 그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차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시계를 무기처럼 휘둘러온 제가 이제는 그 시계에 목이 졸리고 있었어요. 똑딱이는 초침 소리가 마치 제 관뚜껑을 두드리는 망치질처럼 들렸습니다. 데드라인 종료를 1시간 앞두고 저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황금 집무실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어요. 등줄기를 타고 굵은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입안은 사막처럼 메말랐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방망이질을 쳤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제 관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제 수명이 그만큼 깎여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사흘 전 거제도 회의실에서 견적서를 집어 던지던 그 당당한 사내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황금빛 카펫 위를 짐승처럼 오가며 저는 끊임없이 손가락 끝을 깨물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시계를 멈춰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외교로도 멈출 수 없던 그 시계가 이제 제 목을 향해 마지막 칼날을 들이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수르 장관이었습니다. 진행 상황을 묻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 입을 열었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장관님. 한국 놈들도 결국 두 손 들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올리겠습니다. 위태로운 거짓말이 제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거짓말을 한 겹 더 쌓을수록 제 숨통은 그만큼 더 옥죄어 왔습니다. 만약 이 거짓이 들통나는 날에는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게 분명했죠.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한국 놈들 콧대를 꺾어놨다고 큰소리 쳐놓은 그 입으로 이제는 다 되어간다는 거짓말까지 보태고 있었으니까요. 거짓 위에 거짓을 쌓는 그 짓이 결국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 만수르 장관의 손에 제 목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이제 10분이 남았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제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어요. 저는 결국 백기를 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존심이고 권력이고 일단 도크부터 지켜야 했으니까요. 단가를 깎겠다던 그 오만함이 이제는 제발 원래 값세라도 계약하게 해달라는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비서를 향해 목이 찢어져라 악을 썼습니다. 당장 원한대로 서명해서 한국조선소 서버에 올려 단가이나 요구 다 취소한다고 원래 값에 그대로 계약하겠다고 올리란 말이야. 어서 서둘러.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서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모니터 화면만 뚫어져라 노려봤어요. 1분 1초가 10년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화면 속 작은 막대가 한 칸씩 채워질 때마다 제 숨도 한 번씩 멎는 것 같았죠. 제발 시간 안에만 올라가 달라고 저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평생 신을 믿어본 적 없는 제가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무언가에 매달렸어요. 손에 쥔 묵주를 굴리는 것조차 잊은 채 저는 그저 모니터 화면만 노려봤습니다. 막대 하나가 끝까지 채워지기만 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믿었죠. 그 한 줄의 서명만 올라가면 거제도에서 당한 굴욕도 없던 일이 되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떠올랐습니다. 계약 마감 직전이라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 주소가 보안 시스템상 임시로 차단된다는 메시지였어요. 서류 전송 팝업이 그대로 멈춰 서버렸습니다. 비서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제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하필이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평생 돈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어온 제가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보이지도 않는 전자장벽 하나를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붉은 경고창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깜빡거렸어요. 저는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다시 해. 저는 비서를 거칠게 밀쳐내고 직접 모니터 앞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엔터키를 부서져라 내리쳤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지만 화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평생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고작 작은 화면 하나가 제 숨통을 쥐고 흔들고 있었죠. 손이 떨려 마우스가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수십조 원을 주무르던 이 손이 작은 마우스 하나조차 제대로 쥐지 못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시계는 무심하게 흘러가는데 제 서류는 단 한 줄도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어요. 11시 59분, 초침이 마지막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의 울부짖으며 엔터키를 영어프 내리쳤어요. 그런데도 무정한 화면은 끝내 단 한 글자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초침이 10일을 향해 다가가는 그 짧은 순간이 제 평생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12시 정각, 화면이 차갑게 꺼졌습니다. 제 발악도 허공으로 허무하게 흩어졌어요. 집무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거친 숨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가득 메웠어요. 황금빛 벽도, 페르시아 융단도 그날따라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묵주를 쥔 손에 마지막 안간힘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직감이 서늘하게 제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평생 시간을 무기처럼 휘둘러온 제가 끝내 그 시간에게 패배한 순간이었습니다. 단 1분, 그 짧은 틈이 제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죠. 저는 꺼진 화면 위에 비친 제 일그러진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식은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칼, 핏기 하나 없이 질려버린 낯빛, 거제도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그 사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곧이어 집무실 한쪽에 놓인 팩스 기기가 위잉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장의 서류가 천천히 출력되어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예약 취소 통보일 거라고 마지막 희망을 가까스로 붙들었죠.
어쩌면 아직 협상의 여지가 한 줄쯤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래도 저쪽이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을 거라고 마지막 한 가닥 희망에 매달렸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집어드는데 손톱 끝까지 핏기가 가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적힌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제 눈동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현재 시각부로 카타르의 2028년 특별 도크 이른 척 배정 물량은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에 따라 제3국 선색에 즉각 자동 재배정됨을 최종 통보합니다. 단순한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단일분을 늦은 그 틈에 카타르의 도크 이른 척이 통째로 다른 나라 선색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시스템에 이미 완전히 박혀버린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선고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모처럼 박혀들었어요. 1분, 고작 1분의 차이가 수십조 원의 운명을 송두리째 갈라버린 겁니다. 그 1분을 사기 위해 제가 쌓아온 모든 부와 권력이 단 한 푼의 값어치도 하지 못했어요. 한국조선소는 단 한 번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규정대로 차갑게 반가쇠를 당겼을 뿐이죠. 화를 내며 협박하던 저와 침묵 속에서 시계만 들여다보던 그들. 누가 진짜 강자였는지가 그 종이 한 장 위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꽉 쥐어있던 순금 묵주의 실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호박색 금구슬들이 황금 카펫 위로 후두두 흩어졌어요. 평생 제 손을 떠나지 않던 그 구슬들이 마치 제게서 등을 돌리듯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묵주가 제 운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함께 흩어진 거예요. 저는 굴러가는 구슬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가죽 의자 위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슴이 짓눌린 듯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흩어진 금구슬 하나가 발끝에 굴러와 닿았지만 저는 그것을 주워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한국조선소의 글로벌 수주 현황 전광판부터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화면에 띄워진 그 거대한 전광판에서 카타르라는 글자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휑한 빈자리를 보는 순간 제 가슴마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세계 1등 발주국으로 당당히 올라있던 이름이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사라진 거죠. 저는 화면을 몇 번이고 새로 고쳤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된 거라고, 시스템 오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는 오류가 아니라 차갑고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카타르는 더 이상 한국 조선소의 고객 명단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수십조 원을 손에 쥔 발주국이 단 하룻밤 사이에 명단에서 통째로 지워진 겁니다. 그 차가운 현실 앞에서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식어갔어요. 저는 도무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중국 후동 중화조선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제 편에 서 있는 건 대국뿐이라고 마지막 희망을 붙들었죠. 반값에 이른 척을 지어주겠다며 두 손 모아 굽신거리던 그 얼굴이 아직 제 머릿속에 또렷했으니까요. 적어도 중국만큼은 저를 버리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큰 일감을 안겨준 은인 아니겠습니까? 의리라는 게 있다면 이 위기에 발벗고 나서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지금 당장 배를 내놓으시오. 깡통이든 뭐든 상관없소. 띄울 수만 있으면 되니까 당장 만들어내란 말이오. 저는 거의 짐승처럼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안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두 손 모아 굽신거리던 중국 사장의 목소리가 하룻밤 사이에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우리 기술로는 영하 162도를 도저히 못 맞춥니다. 단열재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해요. 인도는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만. 중국 사장은 뻔뻔하게 그 말만 내뱉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끊어진 수화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일감을 통째로 몰아준 대국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등을 획 돌려버린 거예요. 굽신거릴 때는 한없이 비굴하더니 막상 발을 빼야 할 때는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한 연기라는 말은 사실상 배를 못 짓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어요. 언제 받을지 기약도 없는 배를 끌어오르는 가스가 기다려줄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사냥개라 여겼던 중국이 정작 제 손을 무는 들개였음을 깨달았어요. 반갑시라는 달콤한 숫자 뒤에 숨어있던 진실이 이제야 그 흉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그 흔한 말을 저는 수십조 원을 날리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반갑시라는 그 숫자가 사실은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터질 위험을 깎아낸 값이었던 거죠. 곽 본부장이 던졌던 그 한마디가 이제야 무서운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철판을 지지는 온도는 속일 수 없다던 그 말이 말이죠.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가 쓰레기 취급하며 쫓아냈던 파하드였어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온 파하드는 제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보십시오. 중국 조선소 현장에서 빼낸 사진입니다. 단열재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어요. 영하 162도는 꿈도 못 꿀 수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렸지 않습니까? 제발 들으시라고 그렇게 빌었지 않습니까? 파하드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단열재는 처참하게 갈라지고 부스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하게 곤두섰어요. 종이 쪼가리라며 내던졌던 그 경고문이 사실은 카타르를 살릴 마지막 동아줄이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갈라진 단열재는 곧 영하 162도의 가스가 새어나온다는 뜻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파하드가 시한폭탄이라 외쳤던 그 표현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파하드를 내쫓던 제 손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토록 피를 토하며 말리던 사람을 저는 종이 쪼가리나 들고 분위기 깬다며 짐승처럼 내쫓았습니다. 만약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모든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후회라는 두 글자가 비로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차마 파하드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은 바로 그날 밤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터졌어요. 카타르의 심장이라 불리는 라스라판 가스 수출 단지에 비상 대피 사이렌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바닷길이 막히고 가스를 실어 나를 배들의 발이 통째로 묶여버렸어요. 가장 약한 곳을 가장 나쁜 순간이 정확히 노리고 들어온 셈이었죠. 배만 제대로 있었어도 그 끓어오르는 가스를 안전하게 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배들을 통째로 날려버린 탓에 카타르는 자기 가스를 두고도 손 하나 쓰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마치 제 죄를 꾸짖는 호통처럼 들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붉게 깜빡이는 경고등을 바라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들었어요. 카타르의 가장 자랑스러운 심장이 제 손끝의 계산 하나로 멈춰서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액화가스를 받아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니 거대한 저장 탱크에 압력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위험을 알리는 붉은 한계선을 향해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그 바늘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배 한 척만 제때 있었어도 그 가스를 안전하게 실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배들이 바로 제가 단가 몇 푼 깎겠다고 거제도에서 걷어차버린 바로 그 배들이었어요. 저는 제 발등을 제 손으로 찍은 셈이었습니다. 늦은 밤 위성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라스라판 현장 소장 오마르였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매일 현장을 지키던 그 사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피를 토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바다에 띄울 배가 단 한 척도 안 보입니다. 탱크가 곧 터질 판이에요. 우린 다 죽게 생겼어요. 도대체 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오마르의 절규가 제 고막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위성 전화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단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바싹 마른 채 덜덜 떨렸어요. 위원장이라는 자가 정작 가장 절박한 순간에 단 한마디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띄워달라는 그 절규에 저는 끝내 아무런 답도 줄 수 없었습니다. 띄울 배가 없다는 그 한마디를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제 손으로 그 배들을 걷어찼다는 사실을 오마르에게 어떻게 고백한단 말입니까? 매일 현장에서 똥줄이 타들어가는 그 사내에게 저는 죄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수화기 너머의 절규는 점점 더 다급해지는데 저는 그저 식은땀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고작 6조 원을 아끼겠다고 얄팍한 계산기를 두드린 제 손이 카타르의 명운이 걸린 동맥을 스스로 찔러버렸다는 것을요. 영하 162도의 진실은 달러로 덮어지지 않는다던 곽 본부장의 그 서늘한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 한복판을 후벼 팠습니다. 그토록 비웃었던 그 한마디가 이제는 저주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고 계산기만 두드린 죄가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보다 바다의 무서움을 먼저 배운다던데 저는 평생 바다를 한낱 숫자판으로만 여겨왔어요. 그 오만의 대가가 지금 제 눈앞에서 시뻘건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스를 싣지 못한 거대한 저장고들이 터질 듯이 미어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오만이 불러온 처참한 재앙이 시커먼 그림자가 되어 카타르의 앞바다를 통째로 뒤덮어버렸어요. 제가 아낀 돈은 고작 6조 원이었는데 그 대가로 카타르가 치러야 할 값은 도무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라스라판의 불빛이 그날따라 마치 거대한 불길처럼 일렁였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면 더는 체면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백지수표 한 장을 품에 넣고 구경 전세기를 띄워 거제도로 미친 듯이 날아갔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백지수표가 땀에 흠뻑 젖도록 그것만이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고 매달렸죠. 이 종이 한 장이면 그 어떤 자존심도 다시 살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그 낡은 믿음을 저는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백지수표라는 건 액수를 적지 않은 채 상대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한 푼이라도 깎으려 발버둥 치던 제가 이제는 얼마든 부르라며 빈 수표를 들고 달려가고 있었죠. 그만큼 저는 절박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푼이 아까워 견적서를 집어던지던 사내가 이제는 백지수표를 들고 빌러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거제도에 도착한 저는 땀 범벅이 된 줄도 넥타이가 삐뚤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 조선소 컨트롤 타워의 로비를 정신없이 뛰어 올라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섰던 바로 그 건물을 이제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기어오르고 있었죠. 곽대수 본부장을 만나 무릎이라도 꿇을 작정이었으니까요. 며칠 전 그 늙은이의 콧대를 밟아주겠다며 들어섰던 제가 이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끓어오르는 가스 탱크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배만 받아낼 수 있다면 저는 무슨 짓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라스라판에서 끓어오르는 가스 탱크가 제 등을 사정없이 떠밀고 있었으니까요. 단 하루만 늦어도 카타르는 수백억 원어치 가스를 허공에 태워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저는 곽 본부장의 회의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본부장님, 원하는 단가를 다 주겠소. 아니 그 위에 웃돈까지 얹어드리리다. 제발 배만 줍쇼. 배만 주면 됩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회의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곽 본부장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낯선 사내 하나가 긴 탁자 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태양에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 덥수룩한 금빛 수염, 여유로운 웃음을 머금은 그 사내는 그리스대형 선주연합회장 스타브로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버렸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어 눈만 껌뻑였어요. 스타브로스는 두툼한 만년필을 손에 쥔 채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손놀림이 어쩐지 제 가슴을 서늘하게 짓눌렀어요. 다급하게 뛰어들어온 저와 달리 그 사내는 세상 모든 시간을 쥔 사람처럼 느긋했습니다. 한쪽은 빈손으로 헐떡이고 한쪽은 만년필을 빙글빙글 돌리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죠. 그 대비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게 했어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천천히 기어 올랐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순간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제가 제 발로 걷어차버린 바로 그 도크, 2028년 특별 도크 70척을 단 한 척도 남기지 않고 통째로 사들이는 유럽 선사 연합의 일괄 계약서였어요. 스타브로스는 그 위에 호탕하게 서명을 휘갈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린 황금을 다른 누군가가 통째로 주워 담고 있었던 거죠. 카타르가 걷어찬 도크 소식을 듣자마자 유럽의 거물들이 전세기를 띄워 한 걸음에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빈 도크는 줍기만 하면 되는 노다지였던 셈이에요.
제가 발로 찬 그 자리를 그들은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바다를 물려받아 그 무서움을 뼛속까지 아는 자들이었으니까요. 싼 맛에 중국으로 달려간 저를 그들은 진작부터 벌레 보듯 비웃고 있었던 거죠. 저는 비틀거리며 그 계약서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힌 단가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깎으려 발버둥쳤던 원래 당에 무려 20%의 긴급 도입, 프리미엄 웃돈이 떡하니 얹혀 있었습니다. 제가 비싸다고 내던진 그 값에 도리어 웃돈을 더 얹어 사가는 사람이 버젓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 조선소의 빈 도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라는 걸 저만 모르고 있었던 셈이죠. 저는 그 금고를 헐값에 사려고 발버둥치다 결국 통째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금고에 웃돈을 얹어서라도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단가 몇 푼에 눈이 멀어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한 제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스타브로스에게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어요. 이건 카타르의 배요. 우리가 먼저 찜해둔 도크란 말이오. 당신이 어떻게 이걸 가로채? 스타브로스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마치 벌레라도 보듯 위아래로 훑더니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이 길바닥에 버린 돌멩이가 사실은 진짜 황금이라는 걸 우리는 진작에 알고 있었지. 버린 사람이 임자를 탓하면 쓰나 바다를 아는 사람은 한국 도크의 값어치를 알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무어라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다를 모르고 숫자만 두드린 제 무지함이 이렇게 처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토록 깔보던 그 두툼한 손마디의 기술자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바다를 평생 업으로 삼아온 그 그리스 사내는 한국 도크의 진짜 값어치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정작 그 도크를 손에 쥐고 있던 저만 그것이 황금인 줄도 모르고 길바닥에 내던졌던 거죠. 무지가 이토록 비싼 값을 치르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너져 내린 저는 마침 회의실로 들어서던 곽 본부장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재환 상무가 제 앞을 가로막고 나섰어요. 소용없습니다. 이 일괄 계약은 이미 양국 외교 라인이 국제법으로 보증한 사안입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확정된 조약이에요. 신 상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마지막 발악마저 그렇게 단칼에 잘려나갔어요. 백지수표도 무릎 꿇은 애원도 이미 굳어버린 그 조약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둘러선 한국 조선소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동정의 빛이라곤 단 한 점도 없는 서늘한 시선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견적서를 집어 던지며 거드름을 피우던 제 모습을 직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겠죠. 달러 뭉치를 흔들며 콧대를 세우던 그 사내가 며칠 만에 바닥에 엎드려 우는 꼴을 그들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비웃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어요. 그 무심한 침묵이 어떤 조롱보다 더 매섭게 제 자존심을 후벼 팠습니다. 흥분하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라던 곽 본부장의 그 신념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차가운 눈길들 속에서 결국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종이컵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곽대수 본부장이었어요. 차가운 물이 담긴 종이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화해의 손길인 줄 알고 젖은 눈으로 곽 본부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런데 곽 본부장이 제 손에 쥐어준 것은 타협안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나 뽑는 대기 순번이 적힌 작은 번호표 한 장이었어요. 거기에는 무심한 숫자 71번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라는 그 무심한 한마디보다 더 잔인한 대답은 없었죠.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 위원장인 제가 은행 창구 번호표를 손에 쥐고 차례를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곽 본부장은 화도 내지 않았고 비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정해진 순서대로 줄을 서라는 그 담담한 태도가 저를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종이컵 속 차가운 물이 제 손 안에서 가늘게 흔들렸어요. 스타브로스의 굵은 만년필 뚜껑이 철컥하고 닫혔습니다.
그 작은 소리와 함께 전 세계 바다 위에 카타르가 설 자리는 단 한 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71번이 적힌 번호표를 손에 꼭 쥔 채 차가운 바닥에서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도하로 돌아오는 전세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멍하니 시선을 던졌습니다. 멀리 라스라판 단지 쪽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밤하늘을 향해 무섭게 치솟고 있었어요. 띄울 배가 없어 갈 곳을 잃은 가스를 매일 수백억 원어치씩 허공에 그대로 태워버리는 불길이었습니다. 그 붉은 화염이 제 눈을 찌르듯 시리게 만들었어요. 제 손으로 지른 불이 제 나라를 통째로 태우는 광경을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 한 척만 있었어도 안전하게 실어냈을 그 가스가 갈 곳을 잃고 불꽃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빈 도크를 헐값에 사려다 저는 카타르의 가스를 매일 잿더미로 만드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가 몇 푼을 아끼겠다던 그 계산이 매일 수백억 원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었죠. 그 불빛을 바라보는 제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거제도로 향하던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앉은 지금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죄인이 되어 떨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같은 비행기 안에서 사람의 처지가 이렇게까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만이 사람을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는지를 저는 제 몸으로 똑똑히 증명하고 있었어요. 전세기가 도하공항에 내려앉자마자 사정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트랩을 내려서기가 무섭게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들이 제 양팔을 거칠게 붙들었어요. 저는 짐짝처럼 끌려가다시피 만수르 장관의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발버둥을 쳐봤지만 굵은 팔뚝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제 명령에 굽신거리던 자들이 이제는 저를 죄인처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그 거친 손길이 똑똑히 일깨워 주었죠. 호화로운 대리석 복도를 지나는 내내 마주치는 직원들마다 저를 외면했습니다. 어제까지 굽실거리며 인사하던 자들이 오늘은 죄인을 보듯 눈을 피하더군요. 발주 총괄위원장이라는 그 화려한 직함도 한순간에 죄인을 끌고 가는 소나기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떠받들던 권력이 사실은 만수르 장관이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빌린 것은 언제든 빼앗기는 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저는 그토록 오만하게 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만수르 장관은 새하얀 실크 의상을 걸친 채 거대한 책상 뒤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늘 자비롭던 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만수르 장관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허락도 없이 그딴 중국 깡통 배를 사오라고 했느냔 말이다. 내 놈이 회사를 말아먹었어. 이 모든 게 내 놈 단독 범행이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놈들 콧대를 밟아버리라고 중국을 사냥개처럼 풀라고 은밀히 지시한 사람이 바로 만수르 장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제 등에 통째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자르고 몸통은 살아남겠다는 그 무자비한 계산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평생 그 자비로운 미소 뒤에 감춰져 있던 진짜 얼굴이 비로소 제 앞에 드러난 셈이었죠. 한국 놈들을 밟아버리라며 사냥개를 풀던 그 입으로 이제는 제가 멋대로 일을 저질렀다며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윗선의 지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모든 죄는 고스란히 제 몫으로 남았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처음부터 버려질 꼬리에 불과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이 잘 되면 만수르 장관의 공이 되고 일이 틀어지면 제 죄가 되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사냥개처럼 신이 나서 한국을 물어뜯었던 겁니다. 저는 무어라 항변하려 입을 열었지만 만수르 장관은 들을 생각조차 없었어요. 만수르 장관은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집어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붉은 펜으로 빼곡히 적힌 감사 보고서였어요. 그 종이가 제 뺨을 철썩 때리고는 발밑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보고서 맨 윗줄에 천문학적인 숫자 하나가 시뻘겋게 적혀 있었어요. 30조 원, 카타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해액이었습니다. 고작 6조 원을 아끼려다 그 5배가 넘는 손실을 불러온 거죠. 단가를 깎아 차기 장관 자리를 꿰차겠다던 제 야심이
도리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재앙을 안긴 셈이었습니다. 그 붉은 숫자 하나하나가 제가 허공에 태워버린 카타르의 미래였어요. 그 미래를 지키려면 거제도의 두툼한 손마디들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핑 돌았어요.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제가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았던 바로 그 파하드였습니다. 그런데 파하드의 가슴에는 한때 제 것이었던 발주 총괄위원장 명찰이 또렷이 달려 있었어요. 제 자리가 제가 그토록 멸시했던 그 기술자의 것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숫자를 비웃던 자는 쫓겨나고 기술을 지킨 자가 그 자리에 올라선 거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시한폭탄을 띄우는 짓이라며 피를 토하던 그 기술자가 결국 제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제가 종이 쪼가리라며 멸시했던 그 경고가 사실은 카타르를 살릴 단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자는 살아남고 진실을 짓밟은 자는 무너진다는 걸 저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배웠어요. 파하드의 그 퀭한 눈빛 속에는 통쾌함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진작 막지 못한 재앙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만이 어려 있었죠. 그 담담한 연민이 도리어 저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비웃고 조롱했다면 미워하기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미워할 대상조차 없는 그 패배가 가장 뼈 아팠습니다. 파하드는 바닥에 엎드린 저를 퀭한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피로와 서늘한 연민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엑셀 숫자 나부랭이만 믿고 땀방울이 배엔 진짜 기술을 조롱한 대가입니다. 바다는 계산기로 건너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파하드의 목소리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지막 확인 사살처럼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쫓아온 권력과 부귀영화가 단 한 번의 오만한 갑질로 잿더미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차디찬 바닥을 적셨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제가 그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눈물은 더욱 뜨겁고 비참했어요. 흩어진 묵주알처럼 제 인생도 그렇게 산산조각 나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건물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나던 날이었습니다. 화려하던 사옥의 정문이 제 뒤에서 무겁게 쾅 닫혔어요. 저는 갈 곳을 잃은 차에 멍하니 길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발끝에 무언가 작고 단단한 것이 차였어요. 허리를 굽혀 집어 들고 보니 거제도에서 실이 끊어졌던 제 순금 묵주의 알맹이 하나였습니다. 호박색 구슬 하나가 먼지 묻은 제 손바닥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한때 권력과 부귀의 상징처럼 제 손에서 반짝이던 그 묵주가 이제는 깨진 알맹이 하나로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화려했던 인생도 딱 그 깨진 굿을 한 알만큼만 남아 있었던 거죠. 거제도에서 곽 본부장 앞에 던졌던 그 오만한 악담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제게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사람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어요. 저는 그 작은 구슬을 손에 꼭 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라스라판에서 솟구친 가스 소각 연기가 도하의 하늘마저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싸구려 깡통으로 고작 6조 원을 아끼려다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대한민국의 방패를 제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으로 제 나라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린 거예요.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고 철판을 지지는 온도를 비웃고 땀방울의 값어치를 조롱한 죄, 그 모든 죄값이 시커먼 하늘이 되어 제 머리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검게 타들어가는 하늘 아래에서 저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